단기적으로는 후계자가 김여정이고요. 야, 권력이라는 게 이게 형제 간에도 안 나눠 먹는 건데 이걸 왜 내가 조카 애들한테 줘? 우리 애들 있는데? 나도 백두혈통이야. 우리 아버지 김정일이야.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고개를 갸웃할 수가 있을 텐데 김주애의 다른 형제들도 지금 같이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CIA 정보에 의하면 적어도 3명의 아이가 있고 그중 1명은 아들이다. 제가 보기에는 70%는 김주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남은 30%는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김주애가 아버지 손을 잡고 평양 순환공항 활주로 해서 미사일을 쏘는 현장에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뭐 한 10살 정도 됐었는데 이 김주애가 처음에는 저희도 사실은 그냥 딸바보 김정은이 자기 딸 자랑하고 데리고 나왔구나, 그러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었고, 하지만 그 뒤에 그 열병식이나 이런 데서 뭐 군의 사열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도 후계자로까지 벌써 왜 이렇게 일찍? 김정은 나이가 올해 이제 41살이잖아요. 저럴 리가 없는데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후계 관련해서 그동안에 가장 정통하게 분석을 해온 건 역시 우리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후계 구도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 가을쯤 국정원이 약간 그 정보를 수정을 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김주애의 다른 형제들도 지금 같이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김주애가 아닐 가능성의 여지도 조금 남겼어요. 그 한 30% 정도의 여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아직 김주애가 뭐 어린 상태고 또 김정은이 CIA 정보에 의하면 미 중앙정보국은 적어도 3명의 아이가 있고 그중 1명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 남자아이가 몸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 아직 확인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개된 건 김주애뿐이 없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후계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짜보면 단기적으로는 후계자가 김여정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김주애를 비롯한 아이들이고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건 후계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세습이 이제 여기서 4대 세습까지 간다는 거 이게 이 대명천지의 말이 되느냐 이게 정석이 돼야 되지만 굳이 북한이 세습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수단을 써서 간다면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좀 어려울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여동생인 김여정을 자기의 측근으로 두고 또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당 직함까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등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때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푸틴과의 정상회담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김여정을 핵심 당직자 아니면 자기가 중요한 서명을 한 그 옆에서 보좌를 하는 특급 보좌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김여정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주는 거고요. 북한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게 노동당 강령인데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인데 노동당 강령을 개정하면서 총비서 밑에 제1비서라는 직위를 뒀어요. 그런데 그 제1비서에 누구를 앉혔는지는 아직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정컨대는 그 제1비서를 김여정이 맡고 있을 거다. 이거는 북한 체제가 김정은 유고 상태가 되거나 어떤 변란이 생겼을 때 그거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동생인 김여정을 지명해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김여정, 중장기적으로 왜 김주애라고 얘기하느냐. 김정은이 유고 상태가 당장 얼마 머지않은 시기에 돼서 자녀들도 어리고 10대고 이래서 어린 상황이라면 김여정이 결국은 그 권력을 넘겨받아서 이 자녀들이 클 때까지 잠정적으로 통치를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김여정이 4대 세습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후계자 논리에 따르면 후계자는 수령과 대를 다른 사람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대가 같은 이런 논리로 돼 있기 때문에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닌 제4세대 후계자로 넘어가는 3.5세대 후계자, 연결시켜주는 링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그 혼란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권력을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군부나 집단체제 지도체제로 가기에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덥지가 않으니까 미리 김여정이 잠정적으로 제일 권력자가 돼가지고 그 체제를 이끌 수 있는, 그리고 믿을 만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권력을 바통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 소위 말해서 북한의 논리대로 수령이 살아있을 때 후계 권력자가 지명이 돼서 이렇게 혁명의 계승 문제를 뭐 원만히 해결했다,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상황이면은 상당히 이제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올해 1월 1일까지 북한이 평양 릉나도 경기장, 거기가 이제 한 15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스타디움인데 거기서 신년 축하 공연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도 그때 당연히 딸 주애를 데리고 와서 그 공연을 관람했는데 많은 간부들이 부부 동반으로 뭐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조선중앙TV 화면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8살, 10살 정도 되는 아들, 딸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왜 아들, 딸이냐? 그냥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나머지 김정은도 그렇지만 간부들이 다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김여정이 장면이 거기에 쓱 끼어 있거든요. 물론 북한은 그게 뭐 부부 동반으로 왔다, 김여정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김여정이는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고개를 갸웃할 수가 있을 텐데, 오빠 나도 우리 애들이 있어. 만약에 오빠가 문제가 생기거나 김주애나 뭐 얘들 다 시원찮고 이러면 우리 애들도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한 게 아닐까,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김여정 입장에서 오빠가 유고 상태가 되거나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뭐 사망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이가 절대 권력을 거머쥐었다. 그러면 아, 정말 내가 온전한 어니스트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서 우리 조카들한테 넘겨줘야지, 이렇게 할지, 아니면 야, 권력이라는 게 이게 형제 간에도 떡 나눠 먹듯이 안 나눠 먹는 건데 이걸 왜 내가 오빠 저 조카 애들한테 줘? 우리 애들이 있는데? 나도 백두혈통이야. 우리 아버지 김정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물론 북한 체제가 이 말도 안 되는 3대 세습, 4대 세습을 종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체제도 또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면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이 봉건 사회고 또 장자승계, 맏아들이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장자승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이미 김정은이 그 룰을 깼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성혜림이란 여자 사이에 김정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고용희라는 무용수하고 동거를 하면서 김정은과 형인 정철 그리고 여정 이렇게 아이들을 또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한때 가장 유력한 후계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 가족들과 함께 몰래 가짜 여권으로 들어가다가 들켜서 좀 망신을 사고 이러면서 뭐 후계자 지위에서 낙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뒤로 남은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정철이가 국가안전보위부의 핵심 요직을 맡으면서 후계로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사실 김정철은 여성 같은 목소리가 좀 나고 가슴도 붉어지고 뭐 이런 건강상의 호르몬계 이상 때문에 또 낙마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여성의 후계자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또 탈북민 분들 중에도 에이, 북한에서 어떻게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박사 과정을 하면서 논문을 이제 북한의 후계 체제, 김정은 리더십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여성에게도 최고 지도자, 수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런 좀 문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요 후계자론이라는 북한 후계자론이라는 소책자인데 이 책자는 사실 1980년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부자 세습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그게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국제사회가 좀 조롱하기도 했고 사회주의에서도 그런 게 좀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게 뭐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후계자 논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보면 뭐 되게 웃기는 내용들이 많아요. 후계자가 있어서 자질이 아주 좋고 수령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필 수령의 아들이었다. 아들이라고 또 역차별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구독자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사회에서 불법 채용이라든가 뭐 이런 편법 채용할 때 그런 논리들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령의 풍모를 담고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라면 그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장년이건 청년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정말 이런 자기들의 권력 유지라든가 특히 최고 지도자 수령이라고 자기네들이 소위 일컫는 그것과 관련한 문제는 정말 체제의 모든 역량이 동원돼서 연구하고 체제를 짜고 방편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세습되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3대 세습, 4대 세습 자기네 김씨 집안이 대대로 해먹을 그런 요량으로 이런 논리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가정을 하자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김주애를 어느 순간에 후계자로 내세울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후계자론에 근거해서 여성 지도자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백두혈통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김일성의 뭐 백두산 항일혁명 이런 건 다 날조지만 그런 것들을 이어받았다면 충분히 후계 자질이 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권력을 임시로든 아니면 영구히 넘겨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이 후계자론의 논리를 차용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 체제가 올해로 이제 집권 15년을 맞았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죠. 27살에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이 죽으면서 이제 권력을 넘겨받았어요. 27살. 뭐 애송이 청년 지도자? 모든 게 적응이 안 되고 후계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연설 하나 하는 것도 덜덜덜 떨면서 하고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불안한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초기에 사실 뭐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당연히 유일지배 체제니까 북한 체제가 위험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온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은 정교한 어떤 통치 체제라든가 이런 걸로 그거를 넘어섰고요. 초기에는 그럭저럭 북한 체제를 김정은이가 통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 도발 또 대북 제재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용케 피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럭키정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그거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에서 청년 신세대들이 자라나는 거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는 모든 거에 원인은 바로 이 점입니다. 김정은이 왜 반동사상문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드라마, 영화 보는 젊은 청소년 애들을 징역 5년, 15년, 심하면 뭐 사형까지 시키고 이러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남한 사회를 동경하는 거 이런 것들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반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북한 체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엘리트들의 체제 위반이 커지고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34,000명인데 북한 인구 2,500만 중에서 1,700명 중에 한 명씩이 탈북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해외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를 제외하고도. 그리고 이들 가운데 지금은 한 80%가 넘게 여성입니다. 젊은 여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탈북 여성들한테. 왜 한국에 왔습니까? 다 한국 드라마, 영화 보고
한국 사회가 잘 사는 것 같아서 동경해서 저기 가서 한번 살아보면 원이 없겠다 이래서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고위층 탈북자들 누가 들어옵니까? 외교관들 들어오잖아요. 외교관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이 왜 한국행을 택할까요? 북한 안에 있는 엘리트들은 가족이나 자기들이 다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벗어날 수단도 없고. 근데 외교관들은 북한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럼 일반 외교관들이 안 오고 왜 고위층 핵심, 오히려 북한에서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올까요? 일반 외교관들은 해외 생활을 하러 나올 때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인질로 두고 나와야 돼요.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두 명일 때는 한 명,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마저도 두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고위층들은 왜 올 수 있느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들이 워낙 북한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니까 그 백으로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다 해외에 데리고 나와서 같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은 탈북민들을 보지만 부모를 두고 오는 탈북민은 있어도 자녀를 두고는 쉽게 못 오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수단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인질로 잡고 이래가지고 막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트렌드 특히 젊은 청년들의 체제 위반, 남한사의 동경 이런 거를 막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대남 적대 정책도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남측을 끊임없이 증오하게 만들고 차단벽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먹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청년들한테 사상교양을 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북한은 주 아직 6일째 근무인데 토요일 날은 아침에 직장 뭐 학교, 인민반 이 별로 모여가지고 총화라는 걸 해요. 생활총화.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서로 간에 잘못한 거 자기가 옆에 동료로서 지켜보고 이런 걸 토요일 날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비판하게 하고 이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체제를 옥죄고 있는 겁니다. 양날의 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남조선 저 썩어 빠진 정권 봐라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해서 지금 민중들이 온통 들고 일어나서 뭐 시위를 하고 남조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저런 혼란상 있잖냐. 우리 얼마나 저런 거 하나 없이 튼튼하냐. 이렇게 알리기에는 좋은 소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한테 또 너무 알리다 보면 북한의 특히 젊은 층이라든가 약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남쪽에서는 민주주의 한다는데 자기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뭐 좀 과도하게 억압하려고 그러거나 무슨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탄핵이라 그래가지고 직을 중단시키고 심지어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면을 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야, 우리는 뭐 이게 벌써 80년 동안 저 집안 김씨 집안만 3대에 걸쳐서 세습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우리도 저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감이 의문이 생기면 큰일인 거예요. 거기다가 남쪽에 시위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막 나오는데 보면은 옆에 막 고층 빌딩이 있고 차량이 막 시위 행렬에 막혀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쏟아 나왔는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유스럽게 저렇게 야 이게 뭐지? 저렇게 자유로운 세상이 있나? 이런 걸 또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깨닫고 느끼게 된다면 이건 더 심각하죠. 야 나만이 뭐 못 살고 우리보다 뭐 난리라는 그래 놓고는 저렇게 차도 많고 빌딩도 많고 이러니까 북한이 사진을 안 싣는 건 아니에요. 남한의 시위 이런 것들을 싣는데 보면은 트리밍을 해가지고 옆에 차나 빌딩이 하나도 안 나오게 위에서 주로 찍어가지고 이 빌딩이 어느 정도 높이인지 안 나오는 보통 밑에서 찍어가지고 하면 뭐 위에 빌딩도 막 나오고 이런 모습일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거 국회의사당 앞에는 별로 높은 빌딩이 없더라고요. 한 10층 20층 정도 뭐 저 정도 빌딩은 우리 평양에도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 탄핵이라든가 한국의 어떤 뭐 문제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 체제에 유리하게 막 할래도 이게 제한점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우리 국민분들도 또 구독자분들도 12월 3일 날 개헌 발표 나올 때 이제 접하고 좀 놀라셨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상황에 대한 감이 있잖아요. 저 대통령이 갑자기 왜 저렇게 하지? 언론 이렇게 보면 어디서는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해설 보도가 나오고 또 국회에서 그 뭐 계엄이 해제됐대. 이 상황을 아는데 그날 밤 제일 놀랬던 거는 제가 보면 김정은이었을 것 같아요. 야, 남쪽에서 계엄을 갑자기 이거 뭐 군사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우리 전방에 애들이 또 뭐 나 모르게 오발 사고를 냈거나 쏘거나 이런 거 아니야? 군부부터 점거해봐. 아마 김정은이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정보를 접한다 그래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어떤 뉴스를 접해도 분석을 하는데 북한식으로 분석하는데 좀 전문가들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보가 제한되니까. 북한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어떤 계엄 정국이라든가 또 이후에 뭐 문제가 이렇게 결정되고 여부가 결정되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이 참 대한민국 남조선이라는 데가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체제구나 하는 거를 아마 절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계엄 정국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상황이 하나둘씩 이제 드러나면서 또 뭐 청문회라든가 재판 과정을 북한도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군 고위 간부들의 진술 이런 걸 보면서 김정은이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뭐냐면 저 오물풍선 괜히 마구마구 띄웠다가는 우리가 한 방 얻어 맞을 뻔했네 자칫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나 북한 군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주 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자기네들이 도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발을 유인해서 오물풍선 원점을 때려서 도발을 유도해서 뭐 전면적인 뭐를 한다. 이런 게 우리가 뭐 그 사실 여부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남쪽의 군 고위 장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했겠어요, 김정은 입장은. 전면 중지. 그 오물풍선 그거 쓸모없고 뭐 그 괜히 오물 보냈다고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이러는 그 쓸데없는 도발. 여동생 김여정이 많이 그동안에 주도를 했잖아요. 여정아, 그거 당장 그만둬라. 지금 잘못하다간 이거 큰일 나겠다. 이 도발에 빌미를 주고 이러니까 당분간 동작 그만 해가지고 지금 잠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정은 입장에서도 밤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황, 북미 관계 문제, 중국과의 관계, 거기다가 이 남북 관계도 있는데 남북 관계가 그냥 평안하게 흘러간다면 그쪽에 집중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정세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 있어서는 고민이라든가 이런 게 깊어질 겁니다.